넷플릭스 드라마 제시카 존스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줄 아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일명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이 초능력은 다른 SF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세뇌시켜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 기법이죠.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책플릭스에서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와 함께 보면 좋은 작품들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속에서 지지와 연대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 덕PD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뭘 덕질할지 모르겠는 덕PD입니다. 덕질할 거 이제 놓치셨나 봐요? 아, 이제 정신이 없네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덕질도. 네, 덕질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를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네. 책 한 권을 가지고 리뷰해보는 거는 이번 책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렇네요. 네, 두 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한 권인데도 아직도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 진짜. 진짜 몇 방 며칠 할 수 있는 그런 잘 쓰여진 소설이라는 얘기겠죠. 여러 겹의 이 서사들이 재밌게 잘 녹아 있으니까 독서 모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정말 추천. 좋은 책입니다. 강추, 얘기할 강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인생의 심시선이라는 가상 멘토가 생겼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이 그쵸. 인물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아. 조르바처럼. 어디 또 딴 데 가가지고 심수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는 심시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저희가 드라마 리뷰는 한 번 했었고 인간수업, 네. 영화 리뷰도 한 번 그렇죠. 했었죠. 야구소녀. 책 리뷰도 참 색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보면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배우가 직접 캐릭터를 재현하잖아요. 그 매력, 또 음악이나 영상 연출로 나온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책은 그거랑 좀 다르게 상상력이 극대화된다. 맞아요. 이 점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제가 각자의 상상한 상상이 시선, 다르니까. 둘이 맞아요. 상상한 시선이 너무 다르잖아요. 또 어떤 대사의 톤, 또 상황에서 배경 장면들, 하와이의 바다 이런 게 아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책은 되게 여전히 매력적인 매체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들은 저희가 리뷰를 하는 같이 것도 읽고. 네네.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네요. 오늘은 시선으로부터와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오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책 플릭스에 걸맞게 플릭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 한 편을 그래서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 많이 개봉하고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요.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입니다. 처음 들어요. 이 영화 안 또 보셨나요? 영업할 나겠네. 덕피디님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이 영화 자신 있게 영업합니다. 네,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줄거리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영화도 약간의 가계도가 필요해요. 인물을 수는 거의 반의 반 정도 갑자기 되는데 피곤해지네요. 훨씬 적습니다. 한 네. 가족의 10명은 이야기예요. 아니야. 한 3대긴 한데 이 미스리티 선샤인의 주인공은 후보가의 이야기예요. 후보 가족이에요. 후보. 성이 후보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어요. 리처드 후보와 셰릴 후보. 이 부부가 있고 이 리처드 후보라는 사람은 책디님 가게도 그리겠어요. 그리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처드 후보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 위너가 되는 방법,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론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강사인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본인도 성공해야 팔리는데 본인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본인부터 성공하셔야 방법을 되는. 판다면 사겠냐고요. 네. 약간 좀 자기는 꿈에 부풀어있지만 잘 안 팔리는 그런 강사고 셰릴은 이제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자기의 직업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소개되지는 않고 이제 이 집안의 실질적인 이끌어가는 이 여성이고요. 이 리처드와 셰릴에 얽힌 가족들이 있어요. 우선 리처드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은 에드윈이고요. 네. 이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웬만하면 돈 내는 노인을 쫓아내지 않거든요, 요양원은. 못됐나? 얼마나 요양원에서 헤로인을 펴가지고. 근데 나중에도 영화에 나오는데 원래 마약 중독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건강할 때는 안 하다가 아니 곧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야? 그래. 한번 이런 해보지 내가 뭐. 얘기했잖아.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 위험이야.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보고 싶은 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헤로인 피다가 쫓겨나서 지금 이제 이 리처드 셰릴 부부의 집에 얹혀 살아요. 그리고 이 리처드 셰릴의 딸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면 첫째가 아들이에요. 이름은 네. 드웨인. 10대 소년이고 되게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다, 진짜. 되게 지독한 사춘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니체에 빠져서 자기가 꿈이 파일럿인데 파일럿이 되기 전까지는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러고 갑자기 무관수행. 니체를 굉장히 잘못 어머. 이해한 방식이겠죠. 근데 꼭 어쨌든 말해야 되잖아요. 수첩을 들고 다녀요. 수첩에다가 막 적어서 이렇게 일단, 보여줘요. 근데 얘가 대사 하나 정도로 암시가 됐는데 리처드의 친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라고 나와서 이혼하면서 이제 마치 그 경아를 데리고 왔듯이 이제 이혼해서 같이 들어온 아들이고 둘째는 올리브라는 여자아이예요. 되게 사랑스러운 꼬맹이인데 얘는 꿈이 미인 대회에서 1등하는 게 꿈이에요. 어떤 우연히 참가한 어떤 작은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2등인가를 했는데 아쉽게. 어떻게 운 좋게 본선에 참가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진다. 주제인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미인 대회. 대회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 올리브라는 딸이 이거 나가려고 애를 써요. 얘는 근데 되게 이 가족의 가장 뭐랄까 천사 같은 아이예요. 막 분위기를 빛이야, 빛. 담당하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셰릴의 이제 남자 형제인 프랭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프랭크는 저명한 프루스트 연구학자예요. 근데 동성인 애인한테 실연을 당하고 그 실연은 그 차버린 그 애인이 자기 라이벌인 학자한테 가버린 간 거야. 아유. 그래서 자살 기도를 해요. 아이고. 너무 좌절에 아이고. 빠져서 심지어 그 상대방 학자가 더 치고 나가서 1인자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학문도 잃고 제약이다. 애인도 잃고 그래서 자살로 도피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하고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이 셰릴의 집으로 셰릴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이미 조합이 엉망진창이 있어. 지금 가족이 완전 엉망 노답 가족이에요. 6식구. 그래서 이 6명이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올리브가 그 참가하게 된 그 본선, 그 미인대회 본선으로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이 조그만 폭스바겐 미니밴 있어요. 조그만 미니버스에 6명이 타서 떠나는 로드무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렇게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로드무비라는 게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버스 타고 나오는 가는 건가요? 거예요. 그 노답 무슨 일이 가족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조그만 공간에 그 노답 6명이 있어 봐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노답 가족이 이제 올리브를 막 데리고 가요. 근데 버스가 이 영화의 모든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 버스가 가는 길에 클러치가 고장나서 어머. 혼자서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막 밀면서 달리면 그게 굴러가면서 시동이 걸려요. 그러면 한 명씩 뛰어서 타야 돼요.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계속 봅슬레이야, 할 때마다? 봅슬레이. 할 때마다 멈추면 안 근데 되네. 평지에서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런 밴을 멈추지 차인 마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는 게 나와요. 뛰어서 이게 애기부터 태우고 그래서 그렇지. 막 타고 다녀요. 그렇게 사는데 중간중간에 이 가족들마다 이 사연이 이제 하나씩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의 그 캐릭터들이 있는데 각자의 꿈이 막 좌절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성공학을 팔고 싶어하는 이 강사인 아버지는 출판 계약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될 듯 될 듯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 드웨인 이 10대 소년 네. 파일럿 될 때까지 말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파일럿의 꿈이 좌절되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얘 말을 해요. 욕을 해요. 말문이 막 트여. 근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그때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나름의 위로를 전하는데 그게 뭐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지. 그냥 잘 될 거야. 뭐 넌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위로들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우여곡절의 최고봉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네, 보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족들이 이제 이 영화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이 미인대를 못 갈 듯 하다 결국에는 갑니다. 참관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미인대회도 엉망으로 정말 흘러가고요. 이 가족들이 그 엉망의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어.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내가 네 곁에 있을게라는 서로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클라이막스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 시선으로부터 나오는 이 열 몇 명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지만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다 고민들이 있지. 있고 맞아요. 갈등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염산 테러와 같은 큰 상처를 음. 입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약간 상처가 없는 삶 없듯이 뭔가 항상 우리는 변수를 겪고 삶이 어렵게만 풀리는 것 같은데 그때 마치 우리 시선의 가족들이 파도의 거품이죠. 거품을 할머니 제사상에 놓고 훌라춤을 연습해서 할머니를 위해 추었듯이 서로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조각씩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피를 나눠서 가족이 아니고 내가 변수를 만나고 상처 입었을 때 나한테 이게 작은 위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미인 대회와 이 모든 과정은 힘들고 이 사람들 꿈은 결국 성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끝났을 때 웃고 있어요, 다. 이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보고 기분 감동적이에요. 좋아요. 나는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올까 또 이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저는- 뛰어요, 마지막까지. 이 차는 아. 고쳐지지, 이거 제가 스포드릴게요. 이 차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참 슬플 수 있는 일, 충격적인 일들도 일어나지만 이 가족들은 끝끝내는 어쨌든 함께 웃으면서 어쨌든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힘을 얻는 거. 자동차가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함께 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다 같이 거잖아요. 안 밀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밴 자체가 이게 한 가족을 좀 상징하는 것 상징하는 같았어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가족이 잘 꾸려지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도 반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행을 보는데 노답이거든요. 노답 가족인데 되게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 들면서 좀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서 이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을 재밌게 보셨던 분이면 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 비슷한 감각이지만 다른 또 재밌는 이야기를 보실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 음. 영어로는 또 달라요. 리틀 미스 선샤인이에요. 왜 바꿨는지 아, 몰라요, 그래요? 저도. 아무튼 미스 리틀 선샤인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어로 된 제목 찾아보고 꼭 오셨네요. 찾아보거든요. 네. 궁금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엔 없고 왓챠에 왓챠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왓챠 결제하십시오. 아, 우리는 여러분, 이제 네. 오늘은 책차인 걸로. 책차. 책차. 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 flix.pod, 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제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했네요. 제가 준비했네요. 네. 시선으로부터는 네.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심시선이 생전에 했던 강연이나 음. 글 그리고 이야기가 도입으로 그게 쓰였잖아요. 네, 그 챕터마다 구성도 나오죠. 특이했어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 글은 좀 대부분 너무 솔직해가지고 가부장사였던 당시에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눈총을 지금 받는 읽어도 이야기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심시선처럼 쓰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을까라는 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허. 21세기 심시선. 가상 멘토에서 실제 멘토로.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골라봤는데 바로 네. 은유 작가예요. 네. 은유로부터. 은유로부터 좋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 또 아내로 딸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작가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오롯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시거든요. 은유 작가의 산문집 쌓을 때마다 투명해진다. 네. 이 책을 정말. 가져와봤습니다. 제목부터 음. 예술이지 딱 않습니까? 싸울 때마다 싸울 투명해진다. 결국엔 싸워야 돼. 이 책은 작가가 35 무렵부터 45이 될 때까지 10년. 울컥울컥한 그 순간들을 다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여자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부터가 너무 단어부터 울컥해. 심각해. 진짜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들이
친구랑 학원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해서 작가가 그냥 5시 반쯤에 온 거예요. 아들이 저녁 어차피 학원 가서 먹는다니까. 근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다면서 6시에 자기가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5시 반에 귀가를 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고 막 계란말이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 작가가. 놈이 지 손으로 밥도 못 먹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대령을 하고 이제 아들을 먹여고 보내고 하니까 갑자기 작가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아 자식들 밥에 목숨을 걸고 자동으로 이렇게 기능하는 자신이 너무 자기도 모르게 한심하게 그랬구나.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아들이 얄밉기도 하지만 사실 차려 먹으라고 했으면 차려 그쵸. 먹었을 뭐 텐데. 사다 줄 수도 얼마나 있고. 된장찌개 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기능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 할머니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방학에도 아침에 깨우세요.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아, 밥 할머니는 먹이려고? 그래, 맞아. 맞아, 얘 밥 먹여야 돼. 먹고 다시 자래. 그럼 달라요, 느낌이. 이어서 자야 돼. 싫다고요. 못 자요, 못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왜 이렇게 할머니는 밥에 집착을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희 엄마는 밥을 차리는 게 여자의 좀 본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도 애들 밥 챙기는 거에는 무조건 자기가 힘들더라도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희생이 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세대. 그리고 아. 안 그러신 분들도 세대, 있겠지만.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나, 세대율, 지금. 진짜. 저는 엄마나 할머니가 밥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선으로부터 심시선을 보면서 원망도 들었거든요. 아, 왜 내게는 심시선 같은 할머니가 없을까? 우리 엄마는 왜 심시선 같이 말을 안 할까? 이런 원망도 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닭다리는 무조건 아들한테 줬거든요. 그런 서러움이 진짜, 제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할머니도 엄마도 너무 가부장제 속에서 살아와서 그게 너무 내면화된 내면화 거죠.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을 제게 하면은 아 그래 엄마 고생했어 그냥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엄마한테 대고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 시선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조차 막 그걸 내면화시켜서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투쟁해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가는 그 방법으로 말하고 쓰는 것을 선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하고 좀 비슷한 방법 같아요. 끊임없이 드는 질문을 쓰고 말하면서 나름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밥에 쩔쩔 매는 거를 밥에 묶인 삶이라고 말을 해요, 작가는. 자신이. 그러면서 늘 떠나는 욕망에 시달린다고 말을 하는데 뭐 그래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답은 딱히 없어. 근데 자신의 상태를 정의해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맞아요.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생각하거든요. 네. 심시선도 그렇잖아요. 스스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가는 과정을 쓰기로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서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 드는 감정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걸 좀 소화시키고 싶을 때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네, 정말 좋죠. 사실 은유 작가님의 다른 많은 그 산문들도 비슷한 문제식 담겨 있는 것도 많지만 이 책은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아놓기도 네, 했고 맞아요. 정말 무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직접 말하고 쓰는 것도 좋지만 좋은 글을 찾아서 읽을 때 느낌은 그래 이런 거야. 내가 맞아.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화 잘 돼 있고 되게 적합한 표현들로 맞아. 그리고 핵심들이 잘 녹아 있는 책들을 읽는 게 그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가이드를 주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위로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겪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죠.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어떤 생각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를 알기만 해도 좀 덜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선도 글을 쓰면서 자기의 세상을 조금씩 이해했다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알고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쓰면서 이해가 되는 세상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이 은유 작가님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세상을 뭔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뭔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해내는 과정. 맞아. 제가 저저번 시간이죠? 네. 부고기사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부고기사도 저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저희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너무 많은 물음표가 드는데 음. 그걸 단순히 몇 월 몇 시에 어떤 일을 하는 누가 그냥 어떻게 죽었다로만 나한테 소식이 던져졌을 때 그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떤 죽음이 발생한 세상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 또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주는 작업을 부고가 아니더라도 부고 기사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들었던 의문들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은 본인 그리고 그걸 읽는 사람한테 이해 안 가는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감사해요. 되게 해석 틀을 노력해서 만든 걸 나는 너무 손쉽게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고마운 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선으로부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수라는 그 소녀 인물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정의, 그런 그걸 단어조차 맞아요. 그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당한지도 때 몰랐지. 네, 그게 그 개념이 뭔지를 없어.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글로나마 계속 표현하고 이게 뭔지 해석하려는 해석해내는 노력. 그 노력 속에 그런 단어가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 그런 연대. 너무 그쵸. 감동적인 그러니까 것 그게 같아요. 시선이라는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다른 여성들의 노력과 맞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공유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참 좋죠. 우리 싸울 현실과 때마다 좀 많이 투명해지니까. 닿아 있는 이야기를 은유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은유로부터 말씀하신 좋습니다. 것처럼 네. 네, 은유로부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투명해지겠네요. 정말. 덕PD가 들고 온 마지막으로. 네, 네. 함께 보면 좋은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2016년에 제작된 영화, 영화. 한국에는 네. 2017년에 개봉됐고요. 우리의 20세기라는 우리의 영화입니다. 20세기? 우리의 20세기. 시선이 살았던 그 시절. 그쵸. 그러네. 이 영화 원제 제가 오지 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th Century Women이에요. 그러니까 아. 20세기의 여자들. 여기서 원제는. 우리는 아. 여성이었네요. 성별이. 우리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지? 뭐 그것도 한번 영화 보시면은 왜 제목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래요?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전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들어볼까요? 사실 시선으로부터를 읽기 전에 카피 문구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써기 글도 좋아. 21세기 여성, 제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후대 여성들이 시선을 이제 또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추억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 문구만 봤을 때, 왜냐면 저는 우리의 20세기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여러 번 봤는데 시선으로부터는 처음 본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뭐야 이거 우리의 20세기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걸 책플릭스에서 한다면 난 이거다 라고 정해놓고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정해놓으셨군요. 근데 사실 또 읽어보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맞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20세기는 배경이 언제냐면 이게 2016년 나온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배경은 1979년이에요. 그야말로 20세기. 20세기 79년. 한복판입니다. 와. 하나의 서사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가 있고 그게 맞물린다는 점에서 시선으로부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도 중심인물이 한 명 있겠죠. 그건 누구냐면 도로시아라는 자, 또 가게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책기는 도로시아는 도로시아. 55세 싱글맘. 시절의 싱글맘입니다. 싱글맘. 네, 그 시절의 싱글맘이죠. 아들인 제이미와 함께 하숙집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숙집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쉐어하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밥을 같이 먹거든요. 아침에 차려서 하숙이네요. 하숙이에요. 그래서 응팔 같은 느낌이다. 응팔 같은 느낌이고 이 하숙집 같은 그 공간에서 아들인 제이미는 사춘기 남성입니다. 또 사춘기. 제이미와 함께 그런데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새들어 사는 건 2명이 더 있습니다. 아무튼 2층 집 하나가 있고 거기 4명이 사는 거예요. 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도로시아는. 그러니까 시선처럼 예술에 종사하는 건 아니고 직장인으로 일하는 워킹맘이긴 한데 세상 그리고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관찰을 해요. 근데 관찰한다 그러면 막 무슨 분석할 거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날카롭게 찍어 들어가기보다는 이해를 되게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핵인싸. 인싸 핵인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장면부터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들이랑 마트에서 장을 막 보고 있어요. 근데 바깥을 딱 보니까 차가 불타고 있는 거야. 자기가 타고 온 차가. 근데 누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래된 차여가지고 발화한 거죠. 배터리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어쩔 그러니까요. 뻔했어. 근데 그 불을 끌어온 소방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불 끄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저녁이나 먹으러 오시죠. 인싸네. 핵인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이런 캐릭터고 그다음에 아들인 제이미가 있습니다. 네. 제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라 그랬잖아요. 엄마랑 사사건건 부딪혀요. 싸운다. 이게 제가 그 배우 이름이 루카스 제이드 주먼이라는 배우인데 약간 티모시 주머니? 샬라메가
루카스 제이드 주먼이라는 주먼. 배우인데 되게 토속적인 죄송합니다. 이름이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주머니? 말이 빨라졌어요. 티모시 샬라메가 살짝 엿보인다. 어.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어서 그런가 애가 그 10대인데 묘하게 우수에 찬 표정이에요. 오. 심각해 보여. 근데 도로시아가 이제 영화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건건 시비 걸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냥 엄청 큰 사고를 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시아가 같이 사는 세입자들, 세입자라고 하긴 하지만 좀 생활 공동체 같은 느낌인데 네. 응팔처럼. 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애를 좀 잘 키우고 싶으니까 니들도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입자들이 궁금해지죠. 20대 중반의 사진 작가가 한 명 나옵니다. 애비예요, 이름은. 에디. 애비. 그레타 거익이 연기했어요. 아, 힙스터. 세상 힙한 사진 작가고 작가에다가. 머리 빨갛게 염색하고 트렌드 되게 잘 따라가고 듣는 음악도 되게 펑키하고 힙한 클럽 다니고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음악 틀어놓고 힙스터네. 춤추고 완전 힙하죠. 딱 그려지는 그런 캐릭터. 이 애비는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1979년에 그쯤에 있었던 제이미를 데리고 이제 클럽도 막 다니고 근데 그 클럽 같은 데 놀러 갈 때 제이미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나중에 도르시아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하숙집이거든요, 되게. 근데 이 친구들에게 힙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역할들을 막 해요. 근데 이 앱이 본인의 서사도 되게 재밌는데 너무 다 얘기하면 이제 아쉬우니까 영화로 확인해보시 이런 캐릭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는 윌리엄이라는 중년 남성이에요. 이 같이 사는 2층 집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에요. 막 천장도 뜯어서 고치고 막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인 거야.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세대로 사는 거야. 네, 자동차도 겸사겸사. 잘하고 그리고 직접 막 그릇을 만들고 되게 섬세한 사람으로 나와요. 손재주가 좋구나. 네, 손재주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학을 가진 않았지만 교양도 좀 있고 한 중년 남성. 성격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제이미한테는 지금 아빠가 없잖아요. 싱글맘이니까. 도르시아가 약간 보통 부자 관계에서 배울 만한 것들 이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가졌겠죠? 근데 결국에는 막 안 별로 제이미한테 개입되진 않아요. 막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영화에서 그런 롤을 주진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명의 세입자가 있고 네. 또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세입자는 아닌데 제이미의 친구인 줄리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엘르 페닝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엘르 네. 페닝 매력적인 배우죠. 네. 되게 특이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엄마가 심리 상담사야. 자, 그러면은 상상되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데리고 심리상담 모임 다니고 또 자기를 대상으로 분석을 뭔가 하지 이거 않겠습니까? 분석하고 그래서 얘도 친구들 상담을 해준다. 마치 오티스트처럼. 그렇게 가진 않은데, 그런 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지식이 있으니까 나오는데, 그렇다기보다 스트레스. 부모가 이런 직업을 가졌을 때 겪는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사실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에 꽤 나와요. 빅뱅 이론 같은 시트콤 봐도 엄마가 자기를 너무 분석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캐릭터도 나오고, 실제로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삐아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애들 아동 발달 이론으로 되게 유명한데 맞아요. 자기 자식들 보면서 연구해가지고 아이고야. 애기들은 네, 아마 뭐 아, 그 낱낱이 스트레스가 그 있겠죠. 교재 속에 네. 해부되어 있다. 그 아이들의 심리는. 근데 이 줄리가 툭 하면은 제이미 방에 와서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 나이가 지금 이미 고등학생 또래이기 10대 때문에 인데. 뭐 근데 말릴 순 없지만은. 뭐 그쵸. 근데 섹스라는 사이는 아니야. 왜 못 말리지? 네. 보통 근데 우리나라면 어디? 몰래 들어와요. 몰래. 재밌어.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이미는 줄리랑 하고 싶어 해. 근데 줄리가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이미가 줄리를 막 사랑하고 애타게 원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10대 소년의 그런 호기심. 거죠. 예. 근데 그냥 뭐 같이 잠만 자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잡고 자는 거야. 친구끼리 상담도 막 하고 서로의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제이미를 둘러싼 인물들이 쭉 있죠. 그래서 네. 영화의 줄기는 제이미가 성장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어떤 영향을 끼칠까. 되게 각자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고받느냐 그 경험들로 채워진 영화예요. 이걸 왜 시선으로부터와 함께 보면 좋다고 추천을 해드리냐면 일단 이 도로시아라는 인물 네. 엄마 주인공. 정신적 지주. 예, 시선이랑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핵인싸. 네, 핵인싸긴 한데 그러니까 시선이랑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너무 캐릭터도 좀 다르고 달라요. 궤적도 달라요. 시선은 되게 여성에게 적대적인 세상과 아주 부러워하면서 산 세넌이었잖아요. 근데 도로시아는 되게 파도 타는 느낌이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그쵸. 물결 위에서 논다. 내세울 건 내세우고 유연함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굉장히 또렷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어른 같다면 도로시아는 폭이 되게 넓은 지혜로운 어른 같은 이 느낌이 세상을 좀 잘 있어요. 이용하는 느낌인데. 맞아요. 시련이 세상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선처럼 날카로운 무언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얘기하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딱 적절한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애비, 그러니까 20대 사진작가
자기 아들인 제이미, 이런 10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남성, 이런 애들이랑 소통을 계속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인 거야. 도저히 자기는 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음악도 막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에 비유한 평론가도 있더라고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뭔가를 해석하고, 그렇죠. 네. 그런 여성 어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시선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지만 여성 어른이 있고, 우리의 20세기란 영화에는 이 시선으로부터도 마찬가지인데 시대적 배경이랑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고민이 되게 맞물려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자면 그때가 아직 자궁경부암 백신이 없던 시절인데 이 20대 사진작가 에비가 자궁경부암을 알아요. 근데 어떡해. 그 과정, 그러니까 왜 그 병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임신을 못하게 되는데 그 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라든가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줄리는 제이미랑은 섹스를 하지 않지만 다른 남자랑은 한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남자가 피임을 안 한 거야. 그 상황에서 불안감. 근데 그 1979년대 그때 임시 테스트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지. 그쵸. 근데 그 불안감은 굉장히 공감이 된 요소지만 또 20세기적 맥락과도 연결이 돼 있고 지금과도 공감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세기의 시선을 돌아보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시각이나 목소리를 담았다면 우리의 20세기는 20세기 한복판에서 진짜로 그 한복판에서 10대로 20대로 50대로 살아가는 그 여성들의 시각과 목소리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먼저 보도 상관없는데 둘 다 보셔라. 네, 시선으로부터 같이 읽고 보면 이걸 봐도 좋겠네요. 좋고 이거 보신 분들이 시선으로부터 읽어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 작품이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 핵인싸 이름이 뭐라고요? 도로시아. 그 도로시아의 하우스에 음. 시선이 살았다면 그러면은 엄청난 조력자가 됐을 거예요.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미네방의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희가 한 주 쉼표를 찍고 오랜만에 이 녹음 지옥에 네, 들어왔는데 저희는 오랜만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리우셨나요? 그리웠어요? 오랜만에 근데 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별로 쉰 것 같지가 않아. 어제 온 거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책진 어땠어요? 저도 쉰 것 같지가 않아서 쉼이라는 쉼표가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매주 하는 게 하는 게 맞다. 네, 습관처럼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책플릭스가 쉬었던 한 주 동안 저희가 기름 좀 채워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게 딱 책플릭스 해야지 하고 있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것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책 읽고 영화 보고 드라마 하는 게 지금 우리 일상인데 책플릭스 녹음도 책디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상이 돼버린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청취자분들한테 책플릭스 듣는 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네. 오지에게 지금 일상의 한 부분이 돼 있잖아요. 책플릭스 듣는 게? 네. 헬스하면서? 저는 항상 루틴이 금요일, 토요일쯤 업로드된 이 방송분을 주말에 혼자 운동할 때 들어요. 네. 그럼 한 4, 50분이 훌쩍 훌쩍 가요. 가죠. 실제 물리적인 시간보다 체감이 조금 고통스러운 이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내 목소리. 그래.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내 목소리를 목소리. 들으면서 힘을 네. 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뭐 집안일 하시거나 맞아. 뭐 이렇게 멀리 운전하실 때 그냥 배경음악으로 듣기에 참 좋은 방송이라는 거 제가 체험하고 알려드립니다. 쇼핑이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하면서 들으시는지도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각자만의 루틴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입소문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